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 마흔 부자입니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하워드 슐츠 같은 세계적인 기업인들, 세계적인 부자들은 왜 신문을 펼치면 경제기사부터 읽을까요? 경제기사를 읽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눈 감고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나요? 부자는 매일 아침 경제기사를 읽는다. 책들의 정원에서 나왔습니다. 저자 임현우님은 지금 경제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경제에 대한 언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13장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고요. 페이지는 거의 700페이지에 가까운 사전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신문 기사들로 엮어져 있고요. 그 신문 기사에서 나오는 그 핵심 키워드를 해석해주는 방식으로 책이 엮여져 있습니다. 경제 기사를 이해하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다. 어렵다, 딱딱하다, 눈에 안 들어온다.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경제 기사 읽기에 나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장애물이다. 성공한 국내외 기업인과 투자자들이 경제 기사 읽기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습관을 들이고 싶어 하는데 입문하기가 만만치 않다. 사실 경제 기사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상품은 아니다. 네이버의 뉴스 소비량 통계를 보면 연예와 스포츠 기사가 절반을 훌쩍 넘는다. 그 다음이 정치와 사회고 경제는 멀찌감치 5등이다. 경제 뉴스는 불친절한 구석이 분명 있다. 용어부터 무미건조하고 배경 지식이 충분치 않으면 맥락이 잘 잡히지 않는다. 기자들이 기사를 쉽게 쓰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 하지만 매번 A부터 Z까지 설명할 수 없으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개념은 생략하게 된다. 뒤집어 말하면 이런 약간의 간극만 극복하면 경제 기사도 연예 뉴스만큼 편하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책은 경제 기사와 더 친해지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길라잡이다. 경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을 추리고 최근 기사와 함께 쉽게 풀었다. 각 단어가 무슨 뜻인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지, 큰 틀에서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보 단계에서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뺐다. 찬반이 나뉘거나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갈리는 사안에는 양쪽 시각을 모두 소개했다. 통계는 출간 시점에 구할 수 있는 최신 수치를 반영했다.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가도 좋고 궁금한 단어를 그때그때 찾아봐도 좋을 듯하다. 경제 기사를 꾸준히 읽으면 일단은 재테크나 취업에 이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 수요와 공급, 비용과 효용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활용하면 복잡, 다단한 현상들의 본질을 한결 명쾌하게 파악할 수 있다. 취업 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은 경제기사가 어렵다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경제활동의 경험이 쌓일수록 이해도는 자연스럽게 오르기 때문이다. 직접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4대 보험이나 연말정산에 대한 기사가 다르게 와닿을 것이다.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집을 한번 사보면 증권이나 부동산 뉴스도 알아서 술술 읽힌다. 경제를 보는 눈은 그렇게 차근차근 넓어지는 법이다. 경제기사는 어렵다고 생각해왔다면 이 책이 그 막연한 거리감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경제기사 읽는 법. 경제기사가 처음이라면 이렇게 시작하자.
경제 기사를 꾸준히 읽기로 했다면 포털이나 소셜 미디어보다는 종이 신문으로 볼 것을 권한다. 가장 정제된 정보를 가장 뛰어난 가성비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온라인 뉴스는 속보에 강하고 공짜이기도 하지만 읽고 싶은 기사만 편식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 종이신문은 뉴스 가치가 높을수록 앞면에 크게 다루는 만큼 중요한 기사를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다. 똑같은 기사도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과 종이로 보는 것은 느낌이 다르다. 조선중앙동화 등 종합지의 경제 섹션은 소비자 생활에 밀접한 기사를 압축적으로 다룬다. 경제지보다 읽기 쉽지만 양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한경, 매경, 서경 등 경제지는 경제기사의 양과 깊이 면에서 종합지를 앞선다. 다만 전문적인 내용도 있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경제지를 처음 읽는 독자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경제신문은 본지만 매일 40면 안팎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기사를 정독하긴 쉽지 않다. 우선 신문의 얼굴인 1면, 감초 역할을 하는 2면, 다양한 분석과 기획이 실리는 3에서 10면에 집중해보자. 특히 여러 신문 1면에 공통적으로 실린 뉴스라면 중요한 기사라고 확신해도 좋다. 2면에는 눈길을 끌 수 있는 화제성 기사가 배치되고 3면부턴 1면에 나온 기사 또는 경제계 주요 현안에 대한 해설 기사를 상세하게 다룬다. 신문을 조금 더 뒤로 넘기면 산업 또는 증권 간판이 큼지막하게 달린 지면이 나온다. 이것도 재계와 증시의 주요 뉴스를 따로 모아 공들여 만드는 지면이니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좋다. 국내 경제와 증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아무래도 삼성, 현대차, SK, LG 등 그런 대기업의 기사가 자주 나온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등의 업황을 연관지어 읽으면 좋을 것 같다. 금리, 환율, 유가 등의 외부 변수에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오피니언, 사설면에서는 경제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을 얻을 수 있다. 사실 모든 경제신문은 시장경제 원칙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적 논조를 갖고 있다. 정치적 관점이 다른 독자에겐 때때로 불편한 글도 있을 수 있다. 사설은 여러 언론사가 똑같은 주제를 놓고 각자 다른 주장을 내놓을 때가 많다. 여러 매체의 글을 비교하고 양쪽의 논거를 파악해보면 독자 개인의 생각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 금융, IT, 중소기업, 생활경제, 부동산, 간판이 달린 지면도 눈길이 가는 기사 중심으로 챙겨보자. A 섹션과 분리된 B, C, D 등의 섹션은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봐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제 이 책에서 나온 주요 용어 중에 눈길이 가는 우리 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만한 그런 용어를 중심으로 한번 몇 가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시중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경제기사 읽기. 한국은행이 16일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사상 최저인 연 0.75%로 끌어내렸다. 이번 인하로 한국 경제도 0%대 금리 시대가 열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영향으로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미국 중앙은행이
15일 기준금리를 내린 것도 하는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주열 하는 총재는 이날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이 커졌다. 라며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 영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뜻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실물은 물론 금융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며 모든 수단으로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익환, 한은도 금리 인하, 사상 최저 0%대, 한국경제 2020년 3월 17일자. 언젠가부터 저축하는 재미를 느낄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10년 전만 해도 연 5에서 6%대였던 은행 예금 금리는 1%대로 떨어진 지 오래다. 돈을 많이 맡겨도 좀채 불어나질 않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일부러 이자율을 확 낮추는 정책을 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소비와 투자를 유도해 얼어붙은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였다.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금리를 정부가 어떻게 낮춘 걸까? 이때 동원된 것이 뉴스에 자주 나오는 기준금리다.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정한다. 은행들의 은행격인 중앙은행은 일반인을 상대로 직접 영업하진 않지만 금융회사들과 자금 거래를 하면서 금융시장에 참여한다. 중앙은행이 이 거래에 적용하는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은행도 이를 반영해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금, 대출금리를 조절하게 된다.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만큼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시장 전반의 파급 효과가 크다. 기준금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에 돈을 푸는 효과가 있다. 시장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저축할 유인은 줄어들고 돈을 빌려 투자하거나 소비하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금리가 내리면 국내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의미도 된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줄고 기존 외국인 투자 자금은 빠져나가 원화 가치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환율 상승은 국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반드시 경제를 살린다는 보장은 없다. 부동산 대출 급증을 유발해 자산 거품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최근처럼 금리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가계와 기업 사이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면 금리가 떨어지고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도 소비와 투자가 그다지 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중앙은행, 화폐 발행, 통화정책 수립, 금융 시스템 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은행. 경제기사 읽기. 멍청이들 때문에 평생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제로나 그보다 더 낮춰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트위터에 남긴 내용이다. 작년부터 계속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그가 육두문자까지 쓰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한 것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인도, 터키, 멕시코 등 세계 각국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 경기 부양을 통해 득표하려는 정치인들이 중앙은행을 흔들고 총재를 해임하거나 사퇴시키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이 필요하다는 전통적 시각이 여전한 가운데 저금리,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독립성보다는 행정부와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 FED 의장 4명은 지난 8월 6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미국은 독립적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공동 기고문을 실었다. 중앙은행이 단기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울 때 경제가 좋은 성과를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김현석, 트럼프, 마이너스 금리 요구까지, 세계은행 순환시대, 한국경제 2019년 10월 15일자. 한국의 한국은행, 미국의 중앙은행, 유럽의 유럽중앙은행, 중국의 인민은행. 이런 중앙은행은 우리가 평소 거래할 일이 전혀 없는 은행이지만 모든 국민의 금융생활과 경제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은행이다. 경제학자 폴 세뮤얼슨이 쓴 경제학 원론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3가지는 불, 바퀴, 중앙은행이다. 불은 인류를 원시에서 벗어나게 했고 바퀴는 교통과 물류의 혁명을 불러왔다. 중앙은행은 어떤 일을 하기에 인류의 3대 발명품에 비견되는 것일까? 중앙은행의 특징은 크게 3가지다. 화폐 발행을 독점하는 발권 은행이면서 금융회사를 상대로 예금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은행이고, 정부가 거둔 세금과 국고금을 보관하고 내어주는 정부의 은행이다. 한국은행은 우리가 쓰는 모든 지폐와 동전에 쓰여 있으니 돈 찍는 곳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최우선 임무는 돈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 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데 이런 방식을 물가 안정 목표제라 한다. 2019년 기준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는 2%.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물가가 들썩이면 통화량을 조이고 반대의 경우 돈을 더 공급한다. 시장에서 직접 채권을 사고 팔거나 은행 예금 일부를 중앙은행에 맡기도록 강제하거나 은행들과 예금 대출 거래를 하는 방식을 쓴다. 중앙은행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지 않다. 한국은행은 1950년, 미국의 FED는 1913년에야 생겼다. 어느 나라에서든 중앙은행은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원칙이다. 정부 간섭 없이 중립적으로 통화정책을 펴야 돈의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막말 트윗과 같은 외풍을 막아내는 것도 중앙은행 수장의 능력이다. 블랙 스완. 극히 예외적이어서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는 사건. 경제기사 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하고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세계 경제의 최대 악재로 지목되는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으로 확대되면서 금융위기 10년 주기설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금융위기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은 이달 말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금융위기 발발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설사 이 고비를 넘기더라도 중국의 부채 위기와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등 다른 악재가 겹겹이 대기 중이어서 한시도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부분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의 기둥인 미국이 흔들리지 않는 한 신흥국 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며 금융위기 발발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금융위기로는
경제 체력이 약한 아르헨티나나 터키 등 일부 신흥국 위기를 과대평가한 것이란 반론이다. 1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른바 블랙스완 지수로 불리는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 S&P 500 지수가 이른바 블랙스완 지수로 불리는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 지수가 150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이현일 통상 전면전이 블랙스완 부른다. 신흥국 위기 과장 말라. 한국경제 2018년 9월 19일자. 블랙스완은 우리말로 검은 백조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것 같다. 백조는 원래 흰색인데 상상 속의 동물을 말하는 건가요? 검은 백조는 쉽게 볼 수 없을 뿐 현실에 존재하는 동물이다. 1697년 네덜란드 탐험가 윌리엄 드 블라밍은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흑고란이라는 새로운 종을 찾아냈다. 이전까지 백조는 모두 하얀 줄 알았던 유럽인들로선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를 계기로 블랙스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이 된 상황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됐다. 요즘 국내 언론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돌발 악재를 언급할 때 블랙스완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이 단어가 경제계에 널리 퍼진 계기는 2007년 월스트리트의 투자 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쓴 블랙스완이라는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월스트리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듬해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해 유명해졌다. 탈레브는 극단적인 0.1%의 가능성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블랙스완의 속성을 세 가지로 정의했다.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나는 사건이고 극심한 충격을 동반하며 현실화하고 나서야 그에 대한 사후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인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경제 대공황이나 9.11 테러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경제에서는 지나친 비관론이 시장 불안을 자가증폭시킬 때도 있지만 모두가 낙관론에 젖은 상태에서 초대형 위기가 찾아온 사례도 적지 않다. 블랙스완은 언제든 물 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경제 관료와 투자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조세 포괄주의. 세법에 규정되지 않았어도 비슷한 행위에 모두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원칙. 과세 대상과 요건을 법에 명시하는 조세 열거주의와 반대 개념이다. 경제기사 읽기. 기업인들이 2세, 3세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재산을 자손이 아닌 회사에 넘기면 세율이 높은 증여세 대신 법인세만 부과되는 점을 눈여겨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회사를 통한 증여가 경영권 간접 승계로 이어진다고 보고 법인세 대신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배선화 문배철강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27억 원 상당의 문배철강 지분 123만 7,680주를 회사에 무상 증여했다고 지난 20일 공시했다. 문배철강은 배 회장의 장남과 손자가 최대 주주와 2대 주주로 특수관계인 지분이 42.76%에 달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같은 증여 방식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주식을 몰아주고 회사의 가치와 이익을 늘려주는 것은 편법 증여 소지가 있다는 것. 그러나 경제계는
과세 당국이 증여 포괄주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김우섭, 자녀 회사에 증여하는 우회 상속 증가. 국세청, 증여세 물릴 것. 한국경제 2015년 5월 27일자. 나이 지긋한 중소, 중견기업 창업주들에게 요즘 고민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상속 문제라고 털어놓는 사람이 많다. 국내에선 기업인이 재산과 지분을 물려줄 때 기본 상속세율 50%에 대주주 경영권 승계 할증이 더해져 최대 65%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자녀가 기업을 물려받으려 해도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 포기하는 사례가 꽤 있다. 사실 탈세와 절세는 한 끗 차이다. 자산가들은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법 규정 안에서 최대한 우회로를 찾아내려 한다. 하지만 평범한 국민들 관점에선 이런 시도에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1990년대 일부 재벌은 복잡한 금융 상품을 동원해 합법적 절세 효과를 누리며 재산을 물려주기도 했다.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상속 증여를 중심으로 조세 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조세 포괄주의는 크게 유형별 포괄주의와 완전 포괄주의로 나뉜다. 유형별 포괄주의는 부동산, 현금, 주식 등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형을 법에 정해놓고 여기에 속하는 각종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완전 포괄주의는 해당 세금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과세하는 것으로 유형별 포괄주의보다 한층 강력한 방식이다. 한국은 2000년 상속증여세법에 12종의 상속증여 행위를 열거한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2004년엔 다시 법을 바꿔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조세 포괄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59조의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권력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조세 형평성 강화라는 순기능이 명확한 데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두루 도입한 원칙이라는 반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72의 법칙. 복리를 전제로 자산이 2배로 불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 72를 연 이율로 나누면 소요기간이 나온다. 경제기사의 읽기.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ETF 상품이 최근 국내 증시 상승기에 투자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꾸준히 자금 유입세가 이어지며 출시 2년여 만에 전체 운용 규모가 3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송정훈, 출시 2년 만에 5.4조 돌파, 복리 효과 펀드가 잘 나가는 이유. 머니투데이 2019년 11월 6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효과를 누려보세요. 새로 나온 금융상품 광고에서 복리를 장점으로 내세운 것들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상품은 인기가 좋아 잘 팔린다. 투자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리를 계산하는 방식은 단리와 복리가 있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구조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10% 단리에 3년짜리 예금에 넣었다면 이자는 첫 해에도 둘째 해에도 셋째 해에도 똑같이 100만 원이어서 만기 시점에 총 300만 원이 된다. 복리는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합쳐 다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다. 앞서 소개한 예금이 복리였다면 첫 해 이자 100만 원, 둘째 해에는 111만 원, 셋째 해에는 121만 원으로 만기 시점에 총 332만 원이 된다. 이자율이 같다면 단리보다는 복리에서 이자가 많다. 천재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 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마술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복리를 전제로 자산이 2배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72의 법칙이라 한다.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대략적인 기간이 산출된다. 예컨대 연 5% 복리로 꾸준히 투자하면 내 자산이 2배가 되는 데에는 약 14.4년이 걸린다고 보면 된다. 간접적으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펀드 투자다. 복리의 핵심은 이자를 원금의 합산에 재투자한다는 것이다. 펀드는 은행 예금처럼 확정된 금리를 약속하진 않지만 자금을 운용해 이익이 나면 그 수익을 원금에 고스란히 합쳐 다시 굴린다. 다만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관건이다. 빚도 복리로 불어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직장인들이 비상용으로 많이 만들어두는 마이너스 통장이 대표적이다. 마이너스 통장은 미리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쓸 수 있도록 한 수시 입출금 통장이다. 편하다고 습관적으로 쓰면 어느 순간부터 이자가 빠르게 불어나 정리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복리는 투자자에겐 마술, 채무자에겐 저주가 될 수 있다. 엥겔 계수. 가계 소비 지출 중 식료품비의 비중. 보통 소득이 높아질수록 하락한다. 경제기사 읽기. 식료품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엥겔 계수가 오르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교육이나 주거, 의료, 문화, 통신 등 다른 분야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어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엥겔 계수는 떨어지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최규민, 저소득층 1,000만 원 벌면 330만 원을 음식비로 지출. 조선일보 2019년 5월 8일자. 1875년 근로자 가계 지출 통계를 들여다보던 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은 저소득층일수록 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현상을 자신의 이름을 따 엥겔의 법칙이라 불렀다. 그리고 가계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엥겔 계수라 이름 붙였다. 엥겔의 법칙이 나타난 것은 식료품의 특성 때문이다. 식료품은 소득이 많든 적든 반드시 일정량을 소비하게 된다. 다른 건 다 줄여도 먹는 것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상품이기도 하다. 통상 엥겔 계수가 20% 이하이면 상류층, 25에서 30%는 중류층, 30에서 50%는 하류층, 50% 이상이면 극빈층 등으로 분류한다. 엥겔 계수와 정반대 경향을 보이는 것이 엔젤 계수이다. 엔젤 계수는 가계 소비 지출에서 자녀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교육비에는 학교 수업료, 학원비, 과외비 등은 물론 용돈, 장난감 구입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영유아 관련 산업을 엔젤 산업이라고 부르는 데서 유래했다. 일반적으로 엔젤 계수는 소득이 높을수록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된 이후 자녀를 위한 교육 등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엔젤 계수는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다.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 불황일 때 지출을 늘린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설명은 사교육 열풍이 거센 한국의 상황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적 완화.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 경제 기사 읽기.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만성적인 저금리와 오르지 않는 물가에 대응해 2008년 금융위기의 탈출구 역할을 했던 양적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단기 자금 시장 혼란에 맞서 자산 매입을 다시 검토하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은 11월부터 한동안 중단했던 양적 완화를 재개한다. 저금리로 전통적인 경기 부양 수단이 바닥난 중앙은행들의 고육지책 성격이지만, 끝없이 꽂아대는 응급주사가 오히려 부작용만 더 키울 거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인현우. 돈 찍어내는 자산 매입 나서는 중앙은행들. 글로벌 양적 완화 시대 다시 오나? 한국일보 2019년 10월 10일자. 불황에 빠진 경기를 띄우려면 정부가 재정을 풀거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인 방식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 왔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낮췄고, 각국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며 지출을 늘렸지만 효과가 없었다. 미국 중앙은행은 이전과 다른 파격적인 통화 정책을 꺼내들었다. 한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경제신문에 등장했던 양적 완화다. 양적 완화는 영어를 직역하다 보니 쓸데없이 어려운 말이 됐는데,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이다. 벤 버냉키 당시 FED 의장은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한다는 어록으로 유명하다. 물론 양적 완화가 진짜 하늘에서 돈을 뿌리는 것은 아니다. 대신 중앙은행만의 필살기인 발권력을 활용한다. 현금을 왕창 찍어 시중에 국공채, 주택 저당증권, 회사채 등을 직접 매입한다. 중앙은행이 채권값으로 지불한 돈이 정부, 은행 등으로 건네져 민간으로 흘러가는 원리다. 2009년에서 2014년 세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로 무려 4조 5천억 원 달러를 풀었다. 0%대이던 경제 성장률이 3%에 근접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더는 채권을 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기준금리도 다시 올렸다. 비슷한 시기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도 대규모 채권 매입에 나섰다. 유럽과 일본은 FED의 양적 완화 공식 종료 이후에도 돈 풀기를 이어갔다. 고육지책에 가까웠던 양적 완화가 선진국의 보편적 통화 정책이 된 셈이다. 양적 완화로 풀린 풍부한 자금은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투자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하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물가 상승과 자산 가격 거품을 불러올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양적 완화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테이퍼링이라 한다. 경제가 안정되면 채권을 다시 팔아 돈을 걷어들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흥국 자본이 선진국으로 급격히 유출되면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뒷수습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세계적인 부자, 세계적인 기업가,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 빌 게이츠, 하워드 슐츠 같은 사람들은 왜 신문을 펼치면 경제 기사부터 읽을까요? 경제 기사를 읽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눈 감고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조금 더 부자가 되기 위해 매일 아침 경제 기사를 읽는 것은 어떨까요? 부자는 매일 아침 경제 기사를 읽는다. 여러분, 오늘 더 부자 되세요.